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노벨상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노벨상 세계는 오늘날 AI 시대가 쏟아내는 일방적 지식 전달과는 달리 인류의 복지에 기여한 현인들의 심오한 지혜와 덕성, 그리고 헌신에 초점을 맞추는 채널입니다. 오늘의 노벨상 세계 주인공은요, 1971년도 노벨 화학상 단독 수상자 게르하르트 헤르츠베르크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그의 초기 생애와 연구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빛을 읽는 과학자, 분자의 언어를 해독하다 게르하르트 헤르츠베르크의 이야기의 시작. 헤르츠베르크 하면 역시 분자 분광학의 대가, 이렇게 알려져 있죠. 이 분자 분광학이라는 거 정확히 뭔가요? 네.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분자가 빛이랑 상호작용할 때 있잖아요. 그때 나타나는 고유한 무늬, 그러니까 스펙트럼. 이걸 분석해서 그 분자가 뭐냐, 어떤 구조냐, 이걸 밝히는 학문이에요. 아, 분자의 정체를 밝힌다. 네. 분자의 전자 구조는 어떻고, 원자들은 어떻게 배열되어 있고, 지금 어떤 상태인지 이런 걸 알아내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분자의 세계를 빛으로 읽어내는 셈이니까요. 당시로서는 정말 획기적인 접근이었어요. 오, 마치 분자들의 지문을 읽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그럼 헤르츠베르크는 특히 어떤 부분에 기여를 한 건가요? 그는 특히 자유라디칼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게 극도로 불안정해서 관찰 자체가 너무 어려웠는데 이런 분자들의 스펙트럼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길을 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자유라디칼이요? 네. 이론적인 예측뿐만 아니라 기체 상태 분자를 연구하려고 정밀한 실험 장비 개발에도 직접 힘을 쏟았죠. 그러니까 이론이랑 실험, 양쪽에서 다 돌파구를 마련한 거예요. 그렇군요. 네. 이 연구가 화학뿐만 아니라 물리학, 천문학, 환경과학 이런 다양한 분야에 정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독일에서 캐나다까지 운명을 바꾼 여정, 헤르츠베르크의 어린 시절 이야기. 그 대단한 과학적 업적 뒤에는 꽤 힘든 개인사도 있었다고요. 1904년 독일 함부르크 출생인데 어린 시절은 어땠나요? 네, 맞아요. 순탄치 않았습니다. 1차 세계대전 중에 아버지를 여의고 전쟁 후에는 독일의 극심한 인플레이션, 경제난 속에서 자랐거든요. 아, 힘들었겠네요. 네. 그런데 오히려 이런 어려운 환경이 그를 더 내적으로 단단하게 만들고 목표에 집중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봐요. 어릴 때부터 밤하늘 보는 걸 좋아해서 천문학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천문학이요? 그런데 결국 독일을 떠나서 캐나다로 가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뭐였을까요? 그게 바로 나치 정권의 등장이었습니다. 헤르츠베르크 본인은 유대인이 아니었지만 아내 루이제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독일에 머무는 게 위험해진 거죠. 아, 부인 때문에? 네. 그래서 1935년에 결국 캐나다로 망명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강제적인 이주였는데 이게 역설적으로 헤르츠베르크에게는 새로운 연구 환경을 제공하고 또 그가 캐나다 과학 발전에 기여하면서 세계적인 학자로 발돋움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고 할 수 있죠.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왜 화학을 선택했나? 자유에 대한 열망과 스펙트럼의 시작. 천문학을 좋아했던 소년이 왜 화학? 그중에서도 분광학, 어떻게 보면 좀 생소할 수 있는 분야를 택했을까요? 여기엔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네, 그 점이 참 흥미로운데요. 우주라는 거대한 세계를 동경하면서도 동시에 그는 그 우주를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단위, 그러니까 분자의 실체를 직접 파헤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 근본적인 단위? 네. 분광학은 그냥 관찰이나 상상을 넘어서 실험을 통해서 분자의 비밀을 증명할 수 있는 분야였거든요. 빛이라는 도구를 써서 분자 내부 구조나 운동을 직접 읽어낸다는 아이디어 자체에 큰 매력을 느꼈다고 해요. 단순히 그냥 지적인 호기심 때문만은 아니었겠군요. 당시 시대 상황도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할까요? 그럼요. 나치즘 아래서 학문적 자유가 억압받는 현실을 직접 보면서 그는 이념을 초월해서 객관적인 진리를 탐구하는 과학의 가치를 더 절실히 느꼈을 겁니다. 그렇겠네요. 네. 분광학은 그에게 그런 순수한 탐구의 공간을 제공해 준 거죠. 특히 그때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자유 라디칼처럼 미지의 영역을 탐구하는 데 집중하면서 실험과 이론을 결합해서 진실에 다가가려고 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캐나다 NRC 연구소에서 세계 최정상으로
헐츠베르그의 연구 터전. 독일을 떠나 캐나다에 정착한 후에 그의 연구 인생에서 캐나다 국립연구위원회, NRC라고 하죠. 여기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1948년에 NRC의 물리학부 책임자로 부임하게 된 게 정말 그의 연구 경력에 날개를 달아준 셈이에요. 아, 책임자로요? 네. 당시 NRC는 캐나다 정부 차원에서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정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던 곳이었거든요. 헤르츠베르그에게는 최고의 연구시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완전한 연구의 자율성이 주어졌습니다. 그게 중요했군요. 자율성. 그렇죠. 여기서 그는 이제 고분해능 분광 장비를 개발하고 또 개량하면서 이전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수준의 정밀도로 불안정한 분자들을 연구할 수 있게 된 거죠. 단순히 좋은 연구 환경,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던 거네요. 맞습니다. NSC는 헤르츠베르크를 중심으로 국제적인 연구 교류의 허브 역할도 했고요. 그는 여기서 많은 후학들을 양성했습니다. 특히 헤르츠베르크라이트 분광기처럼 표준화된 실험 장비를 개발하고 보급하면서 다음 세대 과학자들이 분광학 연구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중요한 지식 인프라를 구축했다고 평가받아요. 아, 인프라 구축까지? 네, 결국 NRSC에서 활동이 1971년 노벨화학상 수상으로 이어진 결정적인 기반이 된 거죠. 여기서 핵심은 제도적 지원과 학문적 자유가 만났을 때 얼마나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자, 5번째 이야기입니다. 자유 라디칼의 비밀을 풀다. 헐스베르그의 연구 개요. 드디어 노벨상 수상의 핵심 연구 주제인 자유 라디칼 이야기네요. 이 자유 라디칼, 대체 정체가 뭔가요? 왜 그렇게 중요했던 거죠? 자유 라디칼은 쉽게 말하면 짝을 이루지 못한 전자를 가진 매우 불안정한 상태의 원자나 분자 조각입니다. 짝이 없는 전자요. 네, 그래서 반응성이 엄청나게 커서 순식간에 다른 물질로 변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존재를 확인하고 구조를 연구하는 게 극도로 어려웠죠. 뭐랄까, 과학계의 유령 같은 존재였어요. 유령이라니 재밌네요. 그렇게 잡기 힘든 유령 같은 존재를 헤르츠베르그는 도대체 어떻게 연구한 건가요? 바로 그가 발전시킨 정밀 분광학 기술 덕분입니다. 아주 짧은 순간 존재했다가 사라지는 자유 라디칼이 내는 아주 희미한 빛의 스펙트럼. 이걸 포착하고 분석해서요, 그들의 정확한 전자 구조, 원자 간의 거리, 심지어는 분자의 3차원적인 기하학적 모양까지 밝혀낸 겁니다. 와, 대단하네요. 네, 그의 연구 덕분에 자유 라디칼은 더 이상 미지의 존재가 아니라 명확한 구조와 성질을 가진 화학종으로 이해될 수 있게 된 거죠. 정말 대단합니다. 이 연구가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자유 라디칼은 사실 우리 주변의 수많은 중요한 화학 반응에 아주 깊숙이 관여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대기 중에서 오존층이 파괴되는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연료가 타는 연소 반응, 심지어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생화학 반응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아, 우리 주변에 다 있었군요. 그렇죠. 헤르츠베르크의 연구는 이런 복잡한 현상들을 분자 수준에서 근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고요. 또한 그의 연구 방법론 자체가 분자의 구조를 밝히는 새로운 지평을 열면서 화학과 물리학 모두에 큰 혁신을 가져왔다고 평가받습니다. 6번째, 전자구조와 분자기하구조 완전 해부, 헤르츠베르크의 스펙트로스코피 혁신입니다. 이 헤르츠베르크가 분광학, 그러니까 빛이랑 물질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이걸 분석해서요, 분자의 아주 그냥 미세한 구조까지 밝혀내는 뭐랄까 결정적인 방법을 만든 거죠. 네, 맞아요. 이전에는 정말 볼 수 없었던 그런 분자들의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창문을 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특히 그 고분해능 스펙트럼 분석, 이게 핵심이었어요. 아주 미세한, 정말 그 미세한 빛 파장의 차이를 정밀하게 읽어내서 원자 사이의 거리나 전자가 실제로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거의 원자 단위 수준으로 정확하게 알아낸 겁니다. 와, 덕분에 이제 양자역학이라는 어떤 이론이랑 실제 실험 측정 값을 아주 탄탄하게 연결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복잡한 스펙트럼 데이터 있잖아요. 그걸 좀 쉽게 이해하고 또 서로 소통하기 위한 표준 언어, 헤르츠베르크 표기법,
이것도 직접 만드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분자 상태를 아주 간결하게 나타내는 방식인데 이게 지금도 교과서에 실린다니? 그 영향력이 정말 대단한데요. 네, 더 나아가서는요, 이게 액체나 고체가 아니고 실제 자연 상태에 더 가까운 기체 상태의 분자, 그 구조를 직접 측정하는 길을 열었다는 데 또 의미가 있어요. 아하. 단순히 기술 개발에 그친 게 아니라 실험 방법, 그리고 이론적인 해석 틀, 또 그 결과를 표현하는 표기법까지 전부 통합해서 분광학이라는 학문 자체를 그냥 한 단계 확 끌어올린 진정한 혁신가였던 거죠. 이런 정말 혁신적인 연구가 결국 노벨상까지 이어졌군요. 그럼 위원회는 정확히 어떤 점을 주목했을까요? 7번째, 노벨위원회는 왜 그를 선택했는가? 공식 수상 이유와 평가입니다. 1971년 노벨 화학상, 그 공식 이유가 자유 라디칼과 같은 불안정한 분자의 전자 구조와 기하학적 구조에 대한 연구, 특히 분광학적 방법을 통한 공로였잖아요. 네. 뭘 발견했느냐만큼이나 어떻게 알아냈는지 그 과정이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바로 그 점입니다. 위원회는 헤르츠베르크가 기존 방식으로는 거의 관찰조차 힘들었던 그 자유 라디칼, 그러니까 짝을 이루지 않은 전자를 가져서 반응성이 아주 높은 그런 불안정한 분자들이거든요. 네네. 이런 것들의 구조를 실험적으로 밝혀내고 또 이론적으로 설명해낸 그 공로를 아주 높이 평가했습니다. 말 그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미시 세계에 빛을 비춘 거죠. 과학적 탐구의 지평 자체를 넓힌 겁니다. 당시 과학계에서도 그의 수상을 굉장히 반겼다고 들었어요. 네, 그게 시기적으로도 중요했습니다. 화학, 생물학, 의학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자유 라디칼 연구의 중요성이 막 부각되던 바로 그때였거든요. 타이밍이. 네. 헤르츠베르크의 연구는 이 모든 분야에 정말 탄탄한 이론적 기초를 제공해 준 셈이죠. 또 한편으로는 당장의 응용 이런 것보다는 순수한 기초과학의 근본적인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컸고요. 그의 깊이 있는 탐구가 제대로 인정받은 순간이었습니다. 순수 기초과학 연구가 이렇게 인정을 받았는데 근데 또 놀랍게도 그 결과가 실제 산업 현장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요? 8번째, 기초과학이 산업을 바꾼다. 헤르츠베르크 연구의 응용 사례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그의 연구가 활용되고 있나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대기오염 감지 기술이에요. 대기오염이요? 네. 그가 밝혀낸 수많은 자유 라디칼의 스펙트럼 데이터 있잖아요. 이게 오존층을 파괴하는 그 염소 라디칼 CLO 같은 물질, 이걸 찾아내거나 또 우리가 숨쉬는 공기의 질을 감시하는 시스템의 핵심 정보로 지금도 쓰이고 있습니다. 와, 그렇군요. 그러니까 환경 정책을 세우는데도 직접적인 근거가 된 거죠. 듣고 보니 정말 광범위하네요. 의학 분야는 어떻습니까? 자유 라디칼이 노화나 질병 이런 거랑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맞습니다. 우리 몸 안에서 생성되고 또 사라지는 그 자유 라디칼의 정체, 그리고 반응 방식을 이해하는데 그의 분광학적 분석법과 데이터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MRI나 PET 스캔 같은 현대 첨단 의료 진단 기술의 이론적 기반과도 맥이 닿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항공 우주 분야에서도 로켓 엔진 연수할 때 발생하는 고온의 불안정한 분자들이 있거든요. 네. 이것들의 행동을 예측하고 제어하는 데 그의 연구 결과가 필수적으로 활용되고 있죠. 와, 정말 기초 연구에서 시작해서 응용까지 폭이 넓군요. 그의 영향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다면서요? 9번째, 미래 연구의 길을 연 선구자. 헤르츠베르크의 학문적 유산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유산을 남겼을까요? 그의 가장 큰 유산은 아마도 연구 방법론 그 가치일 겁니다. 방법론이요? 네. 실험 데이터의 정밀성을 정말 극한까지 추구하고 이걸 또 엄밀한 이론적 해석과 결합하는 방식. 이게 현대 분자 과학 연구의 어떤 표준을 세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가 평생에 걸쳐서 집필한 분자 스펙트럼과 분자 구조 이 시리즈는요. 분광학 분야에서는 거의 성경처럼 여겨지면서 전 세계 연구자들이 지금도 참고하는 필독서거든요. 단순히 지식을 쌓는 걸 넘어서 어떻게 연구해야 하는가에 대한 깊은 통찰을 남긴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의 그 철저하고 정직하고 또 항상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연구 자세는 헤르츠베르크 방식 이렇게 불리면서 많은 후학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화학, 물리학, 천문학의 경계를 막 넘나들면서 연구를 통합하려고 했던 그의 노력은
오늘날 나사의 우주 문자 탐사나 다양한 원격 탐사 기술 발전의 씨앗이 되었다고 볼 수 있죠. 노벨상을 받고 나서도 연구를 멈추지 않았다는 점, 이게 정말 놀랍고 존경스럽습니다. 10번째, 노벨 이후에도 멈추지 않다. 학계와 사회 기여 활동입니다. 보통 큰 상 받으면 약간 명예직처럼 물러앉을 법도 한데요. 헤르츠베르크는 달랐습니다. 네, 그는 수상을 오히려 새로운 연구의 동력으로 삼았어요. 캐나다 국립연구위원회 NRC라고 하죠. 거기 명예연구원으로서 거의 매일같이 실험실로 출근하면서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매일요? 와... 네. 자유라디칼 연구를 넘어서 더 복잡한 구조의 분자들, 심지어 우주 공간에 존재할 법한 그런 이온화된 분자들로까지 연구의 지평을 막 넓혀나갔죠. 연구 외적으로는 어떤 활동을 하셨나요? 그는 기초과학 연구의 중요성, 그리고 연구자들의 자율성, 이런 걸 끊임없이 강조하면서 과학 정책에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냈습니다. 또한 전문과학자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데에도 아주 열정적이었습니다. 후학 양성에도 힘썼군요. 네, 제자들에게 단순히 실험 기술을 가르치는 걸 넘어서 이 연구가 왜 중요한가, 우리는 무엇을 알려고 하는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도록 이끌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노벨상은 마침표가 아니라 더 깊은 탐구를 위한 어떤 쉼표였던 셈입니다. 11번째, 완벽한 과학자도 비판은 있다. 헤르츠베르크 연구의 한계와 논란. 네, 아무리 위대한 과학자라도 완벽하기는 어렵겠죠. 헤르츠베르크 연구 정말 존경스럽지만 그 한계나 비판점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점들이 좀 주로 지적되나요? 네, 맞습니다. 원래 과학이라는 게 서로 비판하고 검증하면서 발전하는 거니까요. 우선 헤르츠베르크의 실험은요, 굉장히 통제된 아주 이상적인 조건에서 이루어졌다는 게 좀 중요해요. 이상적인 조건이요? 네. 분광학 연구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었지만, 예를 들어 실제 자연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몸속 같은 아주 복잡한 시스템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바로 적용하기는 좀 어렵지 않냐? 이런 목소리가 있었던 거죠. 아하, 그러니까 실험실 환경이랑 실제 현실 사이에는 좀 간극이 있다, 이런 거군요. 또 그 분광 데이터, 그러니까 빛을 분석한 결과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네, 맞아요. 분자가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고 반응하는지 그런 역동적인 면은 좀 상대적으로 덜 보게 되었다,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좀 흥미로웠어요. 네, 맞아요. 특히 이제 여러 요인이 막 얽혀 돌아가는 복잡한 화학 반응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걸 연구하는 분들한테는 이게 좀 아쉬울 수도 있었겠다 싶어요. 그쵸. 예를 들면 용매 효과, 이런 것도 좀 과소평가되었다는 비판도 있고요. 네, 분자 주변 환경이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다루지 못했다, 이런 거죠. 그리고 또 기술 발전 속도 문제도 있었어요. 기술 발전이요? 헤르츠베르크가 평생 매달렸던 그 실험, 분광학, 정밀하긴 한데 아시다시피 시간이나 비용이 좀 많이 들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80년대 이후로 컴퓨터가 엄청나게 발전하면서 계산화학이라고 하시죠.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분자를 예측하는 거예요. 네, 들어봤습니다. 네, 그 분야가 확 뜨면서 어떨 때는 그게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복잡한 시스템을 설명해 주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좀 전통적인 실험 방식의 한계가 좀 부각된 면도 없잖아 있죠. 비용 많고 느린 방식, 이런 평가까지 나왔으니까요. 기술 발전이 참 연구 패러다임까지 바꾸는군요. 또 하나 흥미로운 지적이 그 화학이랑 물리학 경계는 넘나들었지만 다른 분야, 예를 들면 생명과학이나 재료과학 같은 그런 분야와의 융합에는 상대적으로 조금 보수적이었다? 이런 평가도 있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기초 원리 탐구에 워낙 집중하시다 보니까 응용 가능성을 막 적극적으로 넓히는 데는 조금 소극적이었을 수도 있다. 이런 시각이죠. 하지만 바로 그 점이 또 중요합니다. 이런 한계라고 지적된 부분들이 오히려 그 후속 연구를 막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오히려요? 네. 예를 들어 계산화학 연구자들은 헤르츠베르크의 실험 데이터를 검증하고 또 그걸 넘어서려고 엄청 노력했고요. 또 복잡한 실제 시스템 연구하시는 분들은 그분의 기초 연구비에서 새로운 방법론들을 막 개발해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가 던진 질문들이 다른 분야의 발전을 이끈 셈이니까요.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과학 전체를 더 풍성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12번째, 겸손과 열정의 과학자 헤르츠베르크의 인간적 이야기. 정말 역설적이면서도 의미 있는 해석이네요. 그럼 이제 좀 학문적인 이야기에서 벗어나서 헤르츠베르크라는 그 사람 자체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볼까요? 연구 성과만큼이나 인품으로도 굉장히 존경받았다고 하던데요. 특히 그 겸손함이 아주 남달랐다고요? 아, 네, 맞습니다. 정말 대표적인 예가 그 노벨상 수상 소감이에요. 이 상은 나 혼자 잘해서 받은 게 아니라 나와 함께 땀 흘린 동료 그리고 제자들 덕분이다. 이렇게 공을 딱 돌렸죠. 와, 그리고 연구실 분위기도 딱 그분의 성품을 닮았다고 해요. 뭐 지위나 나이 이런 거 전혀 상관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질문하고 또 이의를 제기하는 걸 너무 당연하게 여겼다는 거죠. 오, 자유로운 분위기. 네. 질문 자체가 얼마나 날카로운지 그걸 존중했고 비판적인 의견도 귀 기울여서 항상 먼저 들어주는 그런 리더였다는 평가가 많아요. 묻기 전에 먼저 들어주는 사람. 이런 환경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창의적인 연구가 막 나올 수 있었겠죠. 아, 정말 멋진 리더상이네요. 그 젊은 연구원이 데이터를 좀 잘못 해석했을 때 막 혼내는 대신에 이거 같이 한번 들여다볼까? 하면서 함께 검토하고 오히려 그 과정에서 새로운 발견으로 이어졌다는 일화는 진짜 너무 인상 깊었어요. 실수마저도 배움의 계기로 삼는 태도. 이게 말은 쉬운데 실제로는 참 어렵잖아요.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도 리더십이나 협업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보실 만한 포인트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주어지는 뭐 명예직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데 별로 연연하지 않으셨어요. 아, 정말요? 네. 여러 제안이 있었는데 다 정중히 거절하시고 그 대신에 이제 젊은 과학도들을 위한 장학금을 지원한다던가 아니면 과학 대중 강연처럼 좀 더 실질적인 기여에 조용히 힘쓰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캐나다 국민들이 왜 그를 국민과학자로 아끼고 사랑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단순히 지적으로 뛰어난 걸 넘어서 그 겸손함, 열정, 또 존중하는 태도가 그냥 삶 전체에 일관되게 나타났던 거죠. 정말 진정한 인간적인 거장이라고 할 만합니다. 13번째, 후학들에게 길을 밝히다. 교과서와 과학계 속 헤르츠베르크. 네, 그런 헤르츠베르크의 영향력은 오늘날 과학계에도 당연히 깊게 남아있겠죠. 당장 화학이나 물리학 교과서만 펼쳐봐도 그 이름이랑 연구 결과가 기본 원리로 딱 등장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그분이 직접 집필하신 아주 방대한 저서가 있어요. Molecular Spectra and Molecular Structure 시리즈인데 이건 지금도 분자분광학 분야에서는 거의 바이블처럼 여겨집니다. 아주 중요한 길잡이가 되고 있죠. 바이블이요? 와. 네, 이게 단순히 지식만 전달하는 게 아니고요. 그분이 제시한 실험 설계 원칙이라든지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그 방법론, 또 분석 도구로 활용하는 법 같은 것들이 후대 연구자들이 그냥 당연하게 따르는 어떤 표준적인 접근법으로 완전히 자리를 잡았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분자를 이해하는 그 언어의 기초를 다져주신 셈이죠. 와. 언어의 기초 대단한 표현인데요. 그분의 연구가 분자 동역학 시뮬레이션이나 아까 말씀하신 계산화학 발전의 어떤 이론적인 토대가 되고 심지어는 위성으로 지구 대기 성분 분석하는 원격 탐사 기술 같은 첨단 분야에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하니 그 깊이와 넓이가 정말 상상 이상이네요. 네, 맞습니다. 학계에서 그분의 이름을 딴 권위 있는 상이나 기념 강연이 계속 이어지는 것도 당연해 보입니다. 캐나다 최고 과학기술상 이름이 게르하르트 헤르츠베르크 캐나다 골드메달인 것도 참 상징적이고요. 그렇죠. 이제는 그 이름 자체가 과학적인 엄밀함 그리고 깊이를 상징하게 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분이 나치 독일을 피해서 망명한 난민 출신이셨잖아요. 네, 맞아요. 온갖 어려움을 딛고 결국 노벨상까지 받으셨으니 그 삶 자체가 많은 젊은 과학도들에게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 탐구 정신의 어떤 귀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과학 캠프나 전시회 같은 데서도 그분의 이야기는 정말 단골 소재죠. 단순히 지식만 쌓아 올린 게 아니라 연구하는 방법론, 그리고 과학자로서 가져야 할 자세까지 제시하면서 그야말로 과학이라는 길 자체를 더 넓고 단단하게 만드신 분이네요. 14번째, 과학 그 이상의 선물, 헤르츠베르크가 우리에게 남긴 의미. 그렇다면 그분이 남긴 유산이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의미는 뭘까요? 단순한 과학 지식,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보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분은 과학을 그냥 전문가들만 아는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같이 공유하고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공공의 언어로 보셨어요. 공공의 언어요? 네. 진리를 찾아가는 그 과정 자체가 소중하고 또 그 과정은 반드시 정직해야 한다고 믿으셨죠. 그리고 과학 지식이 사회에 어떻게 기여해야 하는지, 과학자로서의 사회적 책임은 또 무엇인지 이런 걸 굉장히 깊이 고민하셨어요. 그러니까 순수한 지적 호기심뿐만 아니라 윤리적인 책임감, 이 두 가지를 함께 강조하신 거죠. 그분의 삶을 보면 지속적인 노력과 정직한 질문이야말로 과학의 본질이다. 이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정답을 빨리 찾는 것보다 좀 끈기 있게 탐구하고 때로는 실패나 오류까지도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태도.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더 필요한 자세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아,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선물이 서로 다른 학문 분야의 경계를 허물고 이렇게 융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직접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아, 융합이요? 네, 화학, 물리학, 심지어 천문학까지 그분의 연구 안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거든요. 결국 중요한 건 분야의 벽이 아니라 질문의 깊이라는 것을 직접 증명해 보이신 거죠. 그래서 그분의 유산은 어떤 구체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질문하는 그 자세, 학문적인 정직성, 그리고 지성의 윤리 같은 어쩌면 더 근본적인 가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과학은 시대를 비추는 기준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500자 총평 핵심 요약으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네. 게르하르트 헤르츠베르그는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 분자의 세계를 빛이라는 언어를 사용해서 해독해낸 선구자였습니다. 특히 아주 불안정한 상태로 잠깐 존재하다 사라지는 자율 라디칼 같은 것들의 구조를 밝혀내면서 분자 분광학이라는 분야의 지평을 아주 획기적으로 넓혔죠. 그리고 그는 과학이란 정직한 질문의 끝없는 연속이라는 것을 평생의 연구를 통해 몸소 실천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분의 업적과 정신은 오늘날 교과서와 연구실 그리고 미래 세대의 탐구 속에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헤르츠베르크는 과학이 정직한 질문의 연속이라고 했죠. 어쩌면 오늘날처럼 빠르고 결과 중심적인 시대에 우리 각자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정직한 질문은 과연 무엇일지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AI 시대에 쏟아지는 지식에 대응하여 현인들의 지혜와 덕성과 헌신에 초점을 맞추는 노벨상 세계 채널의 1971년도 화학상 수상자 게르하르트 헤르츠베르크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해인 1972년도 노벨 화학상 3인의 공동 수상자 크리스천 안핀센, 스탠퍼드 무어, 윌리엄 슈타인의 동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